근데 바이오의약품도 아까 뭐 세포 치료제도 있고 유전자 치료제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교수님 주력하시는 저는 주로 이제 단백질 치료제. 아, 단백질이요? 단백질로 약을 만든다. 이 단백질로 약을 만든다는 게 이제 사실 좀 생소한데 우리가 먹는 알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우리 보통 단백질 하면은 약 그 헬스할 때 그렇죠. 쉐이커. 단백질 음료수라든가 뭐 이렇게 드링킹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 네. 다른 겁니까? 사실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단백질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효소, 효소. 그다음에 뭐 우리 몸 생리 조절하는 호르몬 들어보셨잖아요. 호르몬, 근육, 장기, 심지어 손톱, 모발. 뭐 여러분들이 몸에서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은 단백질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한 번이라도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생명은 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단백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예, 예. 단백질은 워낙 만드는데 그 많은 에너지를 세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만들고 과다하게 만들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뭐 섭취를 하면 어떤 식으로 단백질이 좀 만들어지나요? 단백질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이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을 다 잘게 끊어서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다 쪼개져요. 20개.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20개인데 우리 세포는 그걸 알아서 이제 라이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에 가서 그 필요한 만큼을 지시된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보내게 되는 거죠. 비유를 좀 하자면 우리 DNA는 일종의 요리책, 레시피북이고 우리 세포는요 식당인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 음식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나오는 건데 식당에도 종류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세포들은 큰 요리책에서 호르몬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을 요리해서 그게 나오면 그 음식이 만들어지면 그게 호르몬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되는 거고 모낭에 있는 세포들은 거기에 머리카락에 구성 성분이 된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정보가 요리책, DNA라고 하는 요리책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 음식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이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중심 원리. 그게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죠. 센트럴 도그마. 센트럴 도그마. 네.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맞아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는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거랑 단백질 약이랑은 또 무슨 상관인지. 아까 이제 그 약의 소재가 여러 가지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약은 일종의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과 싸우는 무기인데 네, 그렇죠. 무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화합물 약들은 소총의 탄환이라고 소총의 생각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명중률이 좀 떨어지죠. 그 대신 소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100만 발을 쏘면 뭐 적군이 한 명 맞는다든지 저격총은 아니군요. 예, 그런 건데 이제 그 단백질 약들은 예. 하나가 굉장히 비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 제조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돈이 들어가고. 드는데 미사일처럼 이제 정조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효소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타게 돼서. 아주 그냥 그리고 그 오프 타겟 예. 다른 곳에 이제 가서 그 공격할 찬스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작용도 낮아지고 약효는 높아지고 약효는 높아지고. 예. 그래서 약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단백질 약들이 지금 대세가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환자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제 치료 효과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도 자꾸 바이오의약품을 찾게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적으니까요. 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도 그러면 단백질에 약간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백질은 병 주고 약 주고죠. 네. 예, 병 주고 약 주고입니다. 예. 워낙 우리 몸에 중요하다 보니까 단백질이 정상적인 형태와 발현의 양 같은 것들이 비정상으로 되면 그게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고 거꾸로 또 그런 기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백질을 이용하면 약도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이 좀 발생이 될까요? 단백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은 암들이 예. 예, 암들이 다 뭐 효소들이 그 이제 작용을 멈춰야 되는데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세포를 증식시키는 효소가 있는데 안 쉬고.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면 얘가 쉬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면 세포가 무한 증식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암이라고 하는 거죠. 단백질 이상의 가장 또 큰 병이 이제 암도 있고 그다음 또 다른 질환 같은 것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치매나 이제 뭐 이런 광우병, 파킨슨병 이런 거. 파킨슨병. 그거 다 단백질 이상이에요? 예, 그건 대표적인 단백질 이상인데 그거는 이제 단백질이 원래 그 형태가 찌그러져 가지고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경우예요. 이게 찌그러져 가지고선 자꾸 이제 세포에 침착이 되니까 신경세포가 자꾸 죽게 되고 그럼 기억이 자꾸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 이상이 있어서 이제 발생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면은 약간 이쪽 뭐 부위별 쪽에 있는 단백질들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고장이 부위별로 고장이 나는 거죠. 부위별로 고장이 나면 이제 그렇게 네. 그 질병들이 발동을 하는 거죠? 암처럼요. 네, 네. 치매는 그러니까 신경세포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꾸 기억이 상실되는. 그러면 약을 먹으면 문제가 되는 그 단백질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병이 어떻게 낫는 거죠? 단백질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일은 예.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우리가 딱 필요한 양품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진 것도 이제 과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걔를 정상으로 내려오게 하는 약들이 흔하고 혹은 얘를 차라리 분해시켜 버리는 게 낫겠다. 차가 너무 많이 고장 나면 폐차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적당히 고장 나면 고쳐 쓰고 너무 고장 나면 폐차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똑같이 단백질이 이거 고칠 수 없어. 그럼 빨리 폐기. 예, 폐기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그 단백질의 형태에 따라서 약의 전략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는 우리가 네 가지 다른 제약사라면 각각 다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예, 일부러라도 다른 전략을 쓰죠. 일부러라도요. 예, 차별화를 위해서. 각자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들 마이웨이를 찾는 거죠. 예, 남과는 다른 길. 예, 그런 거를 찾는 거죠. 그래야 이제 순위가 매겨져요. 네, 맞습니다. 예, 차별화가 되고. 그렇죠. 차별화가 되고. 자,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돌연변이가 생기면 질병이 된다. 네.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럼 정상적인 단백질이 어떻게 생긴 건지는 좀 아세요? 다들? 저는 몰라요. 정상적인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생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맨눈으로는 단백질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이게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너무 작아서 못 보는 거죠? 네, 그렇겠죠. 작아서.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백질은 정말 우리 몸에만 해도 한 100만 개 이상의 단백질들이 있고 100만 개. 예, 그 단백질은 각각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100만 개는 100만 종류를 말씀하신 거죠? 네. 100만 종류요? 그 정도가 종류만. 정확하게 하나하나 씌워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만 개가 넘게 있다라는 거는 있다라는 이제 것은 추정치가 가능하고 추정이. 예. 저는 단백질이라고 그러면은 다 그냥 딱 단백질은 인체에 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딱 한 종류. 한 종족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100만 개가 넘는 개가 있는데 그 100만 개들이 다 각각의 개인화된 개인화돼 있습니다. 예. 단백질이다. 네. 역할이 다 다른 거. 역할이 달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야, 대단하네 인체. 우리 인체 대단하다 너. 야. 근데 그 100만 개의 구조와 기능을 이게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눈에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생명과학의 가장 큰 그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예, 단백질의 구조를 안다는 일은 그 단백질의 기능을 알아내는 거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구조를 알기 위해서 정말 그 생명과학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 고가의 이제 시설과 장비, 그다음에 전문 인력들이 우리가 이제 학위할 때는 단백질 하나의 구조를 풀면 박사학위 하나거든요. 예. 사실 단백질 구조를 푸는 일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것을 확 뒤집은 게 바로 알파폴드. 이제 그동안 단백질 구조가 많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됐고, 거기다 인공지능을 기술을 접목을 했더니 속도가. 이제는
그런 기술을 쓰지 않아도 아미노산 서열만 봐도 얘가 어떤 모양이 될 거라는 걸 예측하기 시작한 거예요. AI가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예측 정도가 점점점 급속도로 정확해지면서 지금은 알파폴드가 애지간한 단백질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알파폴드가 재밌는 게 이게 2024년 노벨 화학상이었어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만든 사람이 받은 거예요? 네, 구글 딥마인드의 딥마인드 쪽. 연구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같이 받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실험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온 얘기 중 하나가 AI가 잘 예측하지 못하는 단백질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요즘 많이 저희 분야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예. 그럼 또 실험적으로 그 데이터가 쌓이면 AI는 그거를 바탕으로 예측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예, 실험과 이런 AI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지 어느 하나가 뭐 다른 것을 완전히 치환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돌연변이가 정상 단백질과 어떻게 다른지 알기만 하면은 그걸 고칠 수 있는 약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글리백. 글리백? 글리백이라는 게 이제 백혈병 치료제인데요. 아, 예. 그게 이제 유전자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네. 정상적인 유전자 두 개 합쳐서 이상한 이제 단백질을 만들면 얘가 아까처럼 이제 꺼지지 않는 엔진이 돼 갖고 세포 분열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이 생기는 거를 이제 오래전에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치료할 방법을 몰랐다가 이 구조를 알고 나서 이 구조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정상적인 단백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약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처치를 해봤더니 옛날에 이제 암 치료제는 막 머리털 빠지고 그렇죠, 구토하고 그렇죠. 너무 예, 괴로웠잖아요. 그렇죠, 괴롭죠. 근데 이 약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없이 아주 치료 효과가 좋아서 정말 이제 백혈병은 뭐 정복할 이제는- 수 있다. 예, 백혈병은 지금 만성질환화 됐어요. 그 약 덕분에. 그 약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를 알고 그 구조에 딱 들어맞는 약을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알게 돼서 거기서부터 새로 이 정밀의학이라는 시대가 그 약으로 인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 백혈병이 이제 드라마에서 불치병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예. 얼마 안 돼요. 네, 영화의 소재 많이 나왔죠. 네, 그거 불과 얼마 안 됩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는 치료약이 네.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컨셉이 딱 사라진 시점이 글리백이 이제 글리백. 쓰이기 시작한 시점이랑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마법의 탄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기적의 약 하여간 엄청난 그 찬사와 함께 새로운 이제 의학의 시대를 열게 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변형된 단백질의 구조를 알고 그 구조에 딱 맞는 약을 디자인하면 이제는 대부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겠네. 부작용도 없이.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걸 맞춤의학, 정밀의학 이런 얘기로 정밀의학. 예, 딱 맞춤형 의학, 예. 정밀의학. 나한테 딱 맞는 나한테 맞는 약을 맞춤형. 찾기 시작해요. 예, 맞춤형 네. 의약품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쯤 돼서 궁금한 게 최초로 만들어진 단백질 약은 무엇인가 네. 궁금합니다. 최초의 단백질 약. 인슐린은 다 아시죠? 아, 예, 당뇨 있으신 분들께 네. 그 인슐린이 이제 전형적인 단백질 약이고요. 예, 인슐린은 1923년에 이제 토론토 대학 교수인 이제 벤팅 박사가 벤팅 박사. 예, 그 이제 소나 돼지의 췌장에서 그 물질을 뽑아서 당뇨 환자한테 줘봤더니 이제 혈당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그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1980년대에 유전공학 기술이 이제 생겨서 생명공학이 되면서 이제 인체의 인슐린 제조 유전자를 이제 효모나 이런 대장균이나 이런 데 이식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발견은 했지만 예. 생산할 방법도 없고 예, 그렇다고 예. 해서 뭐 다른 동물들 그 췌장을 다 추출하는 꺼내갖고 것도 쥐어 짤 수도 없고 그럴 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원리는 알았지만 네. 생명공학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 수많은 그 당뇨 환자들한테 혜택을 주기에는 어려웠다. 그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예, 드디어 생명공학 기술이 나오면서 최초로 이제 인슐린 하자. 왜냐하면 당뇨 환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 인체
인슐린을 만들어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죽지 않고 만성 질환으로 변한 거죠. 근데 인슐린은 이게 주사로만 맞잖아요. 왜 못 먹는 걸까요? 이게 경구용으로 좀 먹으면 안 되나? 먹으면 네. 너무 좋을 텐데 네. 예, 먹으면 이제 단백질 약은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테이크 먹은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크를 100배 주고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단백질은 입으로 들어가면 뭐 우리 위장에서는 뭐 이게 항체든 뭐든 다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단백질 약을 드시지 말고 단백질 약은 그래서 주사로만 지금 가능한 거죠. 영양제는 상관없죠. 영양제로 드시는 단백질은 단백질을 뭘 먹어도 아까처럼 그냥 우리 몸에서는 아미노산이 돼서 재료 공급이죠. 먹는 콜라겐 이런 거 있잖아요. 먹으면 먹는 다. 콜라겐으로 이제 콜라겐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주의사항은 단백질 약을 드시지 말아라. 단백질로 된 약은 입에다 넣지 마라. 넣지 말아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주사를 맞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거나 꽂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꽂는 게 가격이 비싸고 네. 먹는 게 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드는 생각이 이 바이오 의약품은 다 비싼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단백질은 무조건 네. 주사로 맞아야 된다니까 더 그러니까요. 비쌀 것 비싸죠, 같기도 해요. 비싸. 바이오 의약품 시대가 오면서 네. 약효도 좋아지고 치료 뭐 어떻게 보면 환자들도 부작용이 적고 네.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값이 비싼 거예요. 가격 비싸죠. 제조가가 비싸고 네. 극단적으로는 지금 화이저에서 작년에 이제 그 승인된 혈우병 치료제 같은 거는 뭐 한 번 맞는데 42억 정도. 42억이요? 네. 한 번 맞는데요? 네, 40. 혈우병이요? 네, 네. 야, 로켓 네. 타고 우주 갔다 오는데도 10억대인데. 아니 한 번 맞는데 42억이면 네. 그게 누가 어떻게 맞아요? 그거 42억짜리 주사기가. 네, 불행하게도 이제 개발은 성공했고 치료 효과도 좋지만 화이저는 이제 생산을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아 중단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가격이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건 일반적인 좀 근데 추세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 저 뭐야 개발을 좀 했었어야 됐나? 맞으면 완치예요? 네. 한 번으로 한 번으로요? 한 번 맞으면 완치예요? 그래도 가격을 좀 내려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420만 원부터 좀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그 파는 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요? 만약에 이제 우리 코로나 백신처럼 네네. 혈우병 환자가 수억 명이면 네.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병들의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가격을 내릴 만큼 이제 일단 그 제조 단가도 안 되는 거죠. 420만 원에 4,200만 원이라도 제조 단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팔면 팔수록 적자가 계속 나는. 그렇죠. 이건 팔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게 만약 내가 혈우병인데 아무리 어떤 수를 써도 40몇 억은 안 된다. 그럼 이런 높은 가격이 있지만 또 요즘에는 인터넷에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 거 내가 수제로 만들자. 약을? 바이오 약, 그 바이오 해커라는 사람들이 생겼다. 바이오 해커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요? 인터넷 정보만으로 내가 약을 만든다? 예를 들어 내가 당뇨인데 인슐린을 그렇게 계속 구매하거나 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럼 인슐린 정도는 이미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걸 그냥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 연명에 사용하자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의도는 이해를 하고 상황도 알지만 위험성도 너무 높고 리스크 크지. 또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았고 또 그 위험은 우리가 말한 유전자 조작이라는 행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요즘에는 규제라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또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고 윤리적 있어요. 문제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 교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 그 호암상 엄청 큰 상을 받았다고 하시고 단백질 합성 효소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단백질 합성 효소가 뭔지. 지금 이제 단백질까지는 그 지적 수준이 올라오신 거죠. 그렇죠. 올라와야죠. 단백질 올라와야죠. 네. 그래서 뭐 단백질은 아까 이제 센트럴 도그마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가 RNA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 그 RNA가 지시하는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 서열을 이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아미노산의 형태가 이거는 20가지가 있어요. 유전자를 만드는 DNA는 4개. 그러니까 4개의 단어를 쓰는 그 세상과
20개의 단어를 쓰는 세상 사이에 예. 언어 소통이 돼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통역사가 필요한데 예. 이 통역을 하는 효소가 제가 연구하는 단백질 합성 효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효소가 예. 단백질이 시키는 일만 할까? 저는 이제 거기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원래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는 우리 몸에 2만 개의 단백질을 만들게 돼 있어요. 네. 얘가 다시 또 변형을 하는 거죠.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은 100만 가지 정도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100만 종류에는 아미노산 서열이 똑같은데 다른 화학적 변형이 가한 것도 다른 종류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 거기서 100만 가지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일은 단백질이 만들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거를 우리 교수님이 알아내신 네, 겁니까? 네, 아, 교수님이 그걸 알아내셨다. 단백질은 자기의 역할, 네. 아미노산을 이렇게 합성하는 본연의 역할이 역할이 있는데 있는데 그 이후에 가만히 있어봐. 나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다른 것들하고도 다 대화를 해야 되겠어.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단백질 합성 효소가 진화 과정에서 점점 이제 획득하게 된 거죠. 우리 교수님은 신약 개발을 그러면 하려고 단백질 합성 요소 연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신약 개발 때문에? 아니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센트럴 도구마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효소가 그 수행하는 그 숨겨진 기능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기초적인 그 호기심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까지 뭐 수백 개의 기능들이 나왔으니까 기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것이 질병하고 관련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가 고장 났더니 질병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고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약 개발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아, 자연스럽게 그냥 과정이네요. 네, 네, 과정. 모든 기초 생명 과학의 발견은 이제 자연스럽게 질병의 치료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근데 이제 이게 약 만드는 게 아까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되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약 만드는 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약 개발. 신약 개발은 초기에는 이제 그 소위 연구, 그다음에 개발, 연구, 인허가 개발, 인허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이제 연구 단계가 바로 대학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타겟을 찾고 이런 일들이 연구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타겟을 찾으면 아까처럼 타겟의 기능을 정상화해 줄 수 있는 약물 후보 물질을 찾는 그다음의 과정이 있고 그래서 후보 물질이 되고 나면 이제는 진짜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부터를 내가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손에 들었어. 그러면 그걸 이제 바로 환자한테 가기 전에 동물 실험에. 질병 모델에서 이제 독성이 있는지 테스트를 약효는 나오는지 그 비임상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 1, 2, 3상을 거쳐서 약이 나오니까 아주 길고 지난한 과정이죠. 근데 신약이라고 하는 게 새로 나온 약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근데 예전에 막 진통제 같은 것도 다 기능이 알려져 있는데 새로 나온 약들도 있을 거고 정확하게 신약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신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새로운 타겟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어. 세상에 없는 약을 만든 걸 우리는 혁신신약. 아, 거기에 혁신이 붙습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진통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들을 좀 아이폰이 계속 버전업 되는 것처럼 이걸 버전업 시킨 약을 우리는 계량신약이라고 합니다. 계량 신약. 계량 신약. 그래서 위에를 first in class, 밑에를 best in clas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약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량신약은 보통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약을 만드는데 비교적 쉽죠? 쉽고 버전업이니까. 네, 예. 그 쉬운 게 10년에서 한 15년. 쉬운 게요? 쉬운 게요? 아주 쉬운 게 10년에서 같은 15년. 계열 약인데요? 네네. 이야, 그 정도 버전업이요? 걸리고. 네. 왜냐하면 이제 임상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임상을 거쳐야 되는 건 무조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미 비슷한 계열의 약인데 버전업된 약이어도 임상을
화학 구조 한 꼭지만 바꿔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야, 그러면 신약인데 되게 예전에 이미 개발됐던 건데 네. 우리가 만나는 건 새로운 거니까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네.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신약 개발에 몇십 년을 썼다. 그렇죠. 라고 볼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그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연구해 갖고 이게 약이 되는 순간 보통은 30년이 보통이고 그 정도가 되면 그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이런 코스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신약 개발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임상까지도 못 가고 한마디로 그냥 접혀버리는 케이스도 많겠죠? 아우, 임상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1000분의 1. 1000분의 1이요? 일단 임상에 들어가서 허가 받는 데까지가 한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이미 임상까지 들어가는 데가 엄청나게 큰 관문인 거죠? 그래서 임상에 들어가기만 해도 사실 연구자들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야, 임상까지만 가도 기적이다. 항상 이제 임상의 결과는 신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과학이 하는 건 예측이 불허니까. 기사 같은 것도 보면 사실 이제 막 기적의 치료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막 사람들 막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어디 무슨 해외 어디 대학교 연구팀이 뭘 발견했습니다. 뭐 치료제 갑니다. 근데 임상 이제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접힌 거죠. 뭐 그렇게 보면 되죠.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 접히는 이유가 예. 그 약이 가능성이 없어서 접히기도 하겠지만 네. 사실은 투자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관심 있는 회사가 개발해주지 않으면 일개 연구자가 개발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거든요. 신약 개발 하나에 보통 1조에서 5조가 들어가요. 1조에서 5조요? 네. 야, 많이 그거를 이제 개인이 아무리 이제 뭐 열정이 있고 한다고 해도 그건 뭐 국가와 이제 산업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주변에 혹시라도 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개발 팀인데 뭔가 이 사람들 해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리 네. 모더나나 네. 화이자 네. 이런 큰 제약회사에서 접촉을 해서 네. 우리한테 팔아라. 네. 우리가 연구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의 뭐 스타트업이라면 그런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제 가장 현실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신약 개발하는 게 이게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교수님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는 건지 궁금해요. 신약 개발은 뭐 가장 지금 현대 과학 중에 소위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하이 리턴 때문에. 근데 하이 리턴 때문에 제가 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니시는데 근데 하이 리턴이 없으면 애초에 발을 안 담그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 그 하이 리턴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정말 치료제가 없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리는 게 가장 큰 리턴이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크니까 어렵더라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게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하죠. 후회되지는 않으시죠? 아,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는 안 하고. 가끔 좀 약간 현타가 오실 때. 예, 현타는 매일 와서 가장 힘들 때가 뭐 어떨 때입니까? 가장 힘들 때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건데 그거는 비즈니스요? 네, 그렇습니다.